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권 경쟁, 당대표의 주말 검찰 출두 등 나름의 사정 때문에 설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전대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서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일상에 복귀해야 할 시민들은 당장 추위가 걱정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는데요. 제주 지역은 강한 바람 때문에 오늘 하루 모든 항공기와 배편이 결항돼서 설 연휴 관광객 등 4만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먼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사회부 김창섭 기자 연결해서 막바지 귀경길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은 차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군요.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차량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이곳 서울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양방향 모두 꽉 막힌 정체 없이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일부 구간에서는 서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휴게소 부근과 안성휴게소 부근에서도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5시간 30분, 광주와 대구에서는 4시간 30분, 강릉에서는 2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차량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에 절정을 보이겠고 오후 10시에서 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432만 대가 움직이며 평소 주말 수준으로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한파도 예보돼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활동을 이 시기에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수시로 섭취시켜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파특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매서운 그런 날씨라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기온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에는 서울 영하 16도까지, 강원도 철원은 영하 2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로 냉동고 한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0도 이상 더 낮았습니다. 서울이 영하 25도, 특히 종로구를 기준으로는 영하 31.1도까지 떨어졌고요. 강원도 철원은 영하 39.3도를 기록했는데요. 기상청은 어제 오후 9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한 상황이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이 영하 10도 내외, 남부지방이 영하 5도 내외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는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서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의 걱정도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곳곳에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곳곳에는 대설특보도 발효 중이고 특히 제주 산간에는 70cm 이상, 호남 서해안으로도 많게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설 연휴 귀경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대설과 한파가 전망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7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요. 오늘 오전 5시부터 제주도는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관계 부처에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제설제 살포를 철저히 할 것과 많은 눈이 예상되는 지역의 거주자 안전에 힘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긴급 방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제주도 공항에서는 승객 4만 3천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교통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운항하려는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는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설 연휴에 제주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찾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국내선 출발편 총 233편과 도착편 233편까지 총 466편이 모두 결항했습니다. 또 제주기점 국제선 10편 등도 추가로 운행을 취소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설 연휴 제주를 찾았다가 돌아가려던 승객 4만 3천여 명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항공편 결항에 대해 전날부터 사전에 결정을 내리고 결항편 승객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로 결항 조치 내용을 알렸지만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은 오늘 오전 일찍부터 대체편을 예약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크게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임시편을 증편할 계획이고 공항 혼잡과 승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승객들은 항공사 예약 상황과 운항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항공사들이 결항편 내용 그 부분은 이제 휴대전화 문자로서 신속히 알리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체 항공편을 승객들이 하려면 또 공항에 반드시 가야 하나 봅니다. 그런 불편이 지금 초래되고 있어서 지금 제주공항 사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늘길뿐만이 아니고 지금 바닷길까지도 모두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네, 항공쾌범뿐만이 아니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앞바다의 뱃길도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제주 여객터미널에 따르면 오늘 제주항을 오갈 예정이었던 여객선 11편이 모두 결항됐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오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해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 밖에 광주, 전남 지역 항공편과 배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고 서해 뱃길 대부분도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는 데는 상당히 포근하다, 이런 느낌까지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이제 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의 이 맹추위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급변한 그런 이유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하루도 안 돼 무려 20도까지 차이가 나는 건 꽉 막힌 기류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상청은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북쪽에서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러시아 시베리아 상공에 추운 공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고 이 찬 공기가 블로킹 현상으로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면서 이번 추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간 정체된 냉기는 동쪽으로 많이 쏟아져서 한반도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베리아 상공에 쌓였던 찬 공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중국 모허시는 지난 22일 오전 7시 영하 53도까지 떨어져서 중국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중국 모허시는 연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안팎으로 강추위의 대명사로 불리는데 뜨거운 물을 사방으로 뿌리면 곧바로 얼음으로 바뀌는 동영상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눈이 가장 많이 오는 호쿠리쿠 지역에 1m에 가까운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어제 오늘 아침 양강도 백두산 지구의 최저 기온이 영하 41도에서 영하 37도를 기록하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하 53도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추위입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내일이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시민들 출근길 사정이 걱정인데요. 소외계층의 피해도 없어야 할 텐데요. 네, 연휴를 끝내고 출근길에 오를 내일 아침은요,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 서울의 경우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평년보다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영하 20도,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남부지방은 영하 10도에 머물겠다고 예보를 했고요. 추위는 이튿날인 26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풀려서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일 최저 기온이 이틀 연속 영하 1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예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 동파예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올 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우기, 틀기, 녹이기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량기압 내부를 헌옷으로 채우고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기, 또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천천히 해동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다만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헤어드라이기로 수도관을 녹이는 행위는 절대 금하셔야 하고요. 그 밖에 피해 신고는 다산콜센터 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네, 사람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 건강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내 기온이 4도가 떨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 올겨울 추위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지금까지 10명이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바깥 활동을 꼭 하셔야 한다면 모자 등 보온 제품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나이 드신 분일수록 활동을 이 시기에 많이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수시로 섭취시켜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설 연휴 기간 정치권 동향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통령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주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스위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에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휴 기간 별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하면서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UAE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 부부는 설 당일인 22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명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요리를 즐겨온 윤 대통령이 관저 요리사 대신 직접 설 떡국뿐 아니라 어묵탕과 달걀말이, 만두 등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리 솜씨 지난 대선 기간 후보 시절에도 또 알려져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네, 지난 2021년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달걀말이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가 하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 식당 해라 이렇게 말하셨다면서 주말엔 간단한 집밥 요리를 해서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 요리는 그냥 심플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밥집, 가정식 밥집. 백반 느낌.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에 관저에 필수 경호 인력만 남긴 채 나머지 직원들 가족과 명절을 새도록 휴가를 준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 관저 직원들을 명절 연휴에 모두 쉬도록 한 건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리사, 요리사까지 휴가를 줬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또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 대통령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은 가족들하고 휴식을 취했지만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대통령실에 나와서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순방 후속 대책과 함께 지금 전국에 몰아닥친 한파 대책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이자 대체 휴일인 오늘 대통령실에 나와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몰아닥친 만큼 정부 대책을 직접 챙기는 것은 물론 순방에서 역대급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성과와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업무 복귀를 하루 앞당겼다고 합니다. 지금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로 지목되는 거는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약속입니다. 연휴 기간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방송 등에 나와서 그 순방 뒷얘기들을 풀어놨는데요. 한 UAE 두 나라 정상만 마주한 단독 회담 전까지는 누구도 이 같은 큰 투자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순방 내내 동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YTN에 나와서 회담 막전 마크를 공개했습니다. 추 부총리 말에 따르면 한 UAE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이 UAE의 300달러 투자 약속은 이 회담 직전까지도
최종 금액은 오로지 UAE 대통령 입에만 달린 채 베일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UAE 대통령은 확대 회담이 아닌 두 정상만의 단독 회담에서 이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추 부총리는 순방을 떠나기 전만 해도 이 100억 달러 정도면 큰 성과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300억 달러는 우리 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했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바라카에 원전을 수출했는데 그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서 UAE와 저희 나라는 아주 끈끈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UAE 정부에서 300억 불의 투자를 우리나라에 그 흔쾌히 내놓은 것도 그런 바라카 원전에서부터 쌓은 그런 신뢰가 기반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순방 전에 고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략 뭐 그거의 한 3분의 1 수준 되면은 좋을 거다. 이제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100억 달러 정도면 되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300억 달러가 되면서 굉장히 좀 모두가 굉장히 흥분한 그런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그 MOU 하나하나에 어떤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그 적시가 돼서 그 양국 대통령 입회하에서 이렇게 MOU가 만들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아난 그 300억 달러 투자 약속, 그러니까 단순히 UAE 대통령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이렇게 문서화돼서 그 표기가 됐다는, 그래서 더더욱 그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약속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UAE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까지는요, 양국 간에 아주 긴밀한 막후 소통이 있었다, 또 이런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해 말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던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칼둔 UAE 행정청장과 긴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요,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국부 펀드죠, 무바달라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말 실력자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길에 가졌던 그 글로벌 CEO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칼둔 행정청장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칼둔 행정청장이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사절로 참석한 데 이어서 9월 UAE 대통령 특사로 방한해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공감대를 넓혀왔다는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런 바탕 위에서 김대기 실장이 정상회담 준비를 진두지휘했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칼둔 행정청장과 한라인을 통해 소통했다고 공개했고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이미 칼둔 행정청장에게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도출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에 김 실장은 칼둔 행정청장에게 정상회담에서 투자 분야 의제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고, 아랍에미리트 측도 일찍이 깜짝 선물을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전했듯 UAE 측은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UAE 측이 정상회담 현장에서 투자 규모를 밝힐 것이라고 전해오면서 애초 한국 측 실무진이 기대한 액수는 앞서 이종호 장관이 말했듯 1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지만 무함마드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이 소개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은 거, 이거 뭐 상당한 성과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교가에서 또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실현시키느냐, 이 부분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양국이 또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또 강조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지, 이거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외교 여러 해 동안 취재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우리 이정미 기자가 역사적 계기라고 했는데, 역사적 성과라고 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게 한국이 여태까지 유치한 투자액 중에 최고고 UAE가 결정한 해외 투자액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00억 달러, 37조 정도 되는데 그에 앞서서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사우디가 네. 또 그 40조 투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77조 합쳐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39조입니다. 예산의 10%를 훌쩍 넘죠. 작년 우리나라 GDP가 2,040조입니다. 무려 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년에 다 들어오진 않죠. 만약에 1년에 다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성장률 4%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년에 걸쳐 들어와도 매년 0.4% 성장 효과가 있는데 올해 우리 성장률이 한 1%대, 잘못하면 0%대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0.4%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원전, 바이오, 의료, 문화, AI, 모바일 이거 다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UAE에서 투자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우리한테는 이익입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중동에 다 있다니까. 그럼 중동에 진출해서 돈을 벌자 해서 우리가 경제 도약의 커다란 계기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다 어디가 있지? 중동에 다 가 있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을 위해서 중동으로부터 투자가 절실한데 마침 사우디에서 또 UAE에서 큰 성과가 났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또 오늘 새벽에 그 사우디로 향한 것 같은데 사우디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에서 또 추가적인 투자도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국내 정치는 정쟁으로 지금 뭐 지새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기회를 경제 회생의 기회로 만드는데 그 현실화하는데 좀 우선 국가적인 역량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과 부분에 있어서 외교 순방을 통해서 이런 실적을 거둬내는 거는 매우 잘한 일이고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0억 달러라면 정말 가장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게 단번에 올해 뭐 1년 한 번 만나서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각 정부별로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게 이제 흐름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처음 썼죠. 물꼬를 트고 나서 방문을 하셨고 당시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왕세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국빈으로 모실 만큼 정말 우호적인 관계들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도 25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 약속을 했었고요. 말씀한 대로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서 정말로 현실화, 실행을 해서 이걸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발언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발언만 없었으면 정말 순조롭게 갔을 부분인데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아직 그 부분이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MOU가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우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란 발언을 안 했었으면 방산 수출도 원활하게 할 것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벙어리 냉갈씀을 앓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잘 해법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방금 표현하신 부분 중에서 벙어리라는 표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건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하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앞서 자신의 해임은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충돌한 데 대해 지난 20일 공식 사과한 이후 이 설 연휴 동안 공식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 전 의원 핵심 관계자 측은 나 전 의원이 오늘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출마로 기울어진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측 관계자가 설 연휴 직후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서 이르면 오늘쯤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이 이제 2월,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서 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거 일주일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남지가 않았죠. 그렇다면 나 전 의원도 이제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실제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 등록 전에 출마 선언과 출정식을 하기에 촉박하다면서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더 늦출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당권 도전을 두고 친윤계와
마찰음을 빚어온 나 전 의원이 예상대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여론조사 등을 감안할 때 이 당권 레이스 구도는 사실상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 3파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실제 이번 전당대회 구도는 친윤 대 비윤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핵심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김기현 의원의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이 김 의원 쪽에 실렸다. 이런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작된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나아가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 해임한 이후 친윤계와 나 전 의원 간의 갈등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것도 친윤 대 비윤 프레임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주류 친윤 그룹이 힘 자랑을 하듯이 하는 새몰이에 반감을 가진 당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를 선언할 경우 여론 지형 흐름이 변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거죠. 바로 결선 투표입니다. 이 결선 투표가 선거 결과에 결국은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끼리만 재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제도죠. 당 안팎에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선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결국 결선 투표에서 친윤과 비윤 표심이 각각 결집하면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를 두고 당권 주자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도 존재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유일한 친윤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서 결선 투표 없이 과반 투표로 당선되겠다는 전략인 반면 이 안철수 의원은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은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서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수도권 대표론으로 뭉치는 느슨한 연대를 이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해 지난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나 전 의원과의 수도권 연대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던 안철수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을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이시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다 수도권이신데 그분들 중에 한 명만 올라간다면 이런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방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지금 오늘 내부 회의를 갖고서 상당히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지금 나 전 의원이 출마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 얘기로는 결국 이제 출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출마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결국은 출마할 것으로 보시는지, 만약에 출마를 결심한다면 어떤 부분이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어차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출마를 해도 또 출마를 하지 않아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른바 친윤계라는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파국으로 가는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나경원 전 의원도 또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 나경원 전 의원의 체면도 세워주고 보수의 자산도 좀 지키는 쪽으로 물밑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원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협상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일단은 이제 출마 가능성을 다들 높이 보는데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론조사에 쭉 나온 대로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세 분의 이제 다툼이 될 텐데 저는 중요한 거는 2월 10일 날 1차 컷오프가 된 이후에 3월 8일 전당대회 때까지 4차례의 TV 토론이 있고 7차례의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당원들에게 내는지,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승리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고
결선 투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세 분 중에 누가 지금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결선 투표도 또 한 번 마지막 또 그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이번에는 그 어떤 전당대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나오는 쪽으로 처음에는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장고디에 지금 악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한 대로 나와도 좋지 않고 나오지 않아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전투력을 불태웠을 때는 나왔으면 나름대로 본인이 뭐 친윤 비유는 아니더라도 친윤 중간에 있는 법륜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용산에서 이렇게 어떤 좀 강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오지 말아라. 하는데 고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본인의 정치 본류였던 이회찬 전 총재를 만나러 가죠. 거기에서 아마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인 나경원으로 봐서는 안 나오면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쌓아온 자산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한 51%는 출마 결심을 쓰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행보가 꼬였어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어부지리를 할 공산이 크다라는 점에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또 출마를 해야 되냐라는 그 고민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네. 설 연휴에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인 사람들 바로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죠. 주자들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표심 잡기에 나선 그런 흔적입니다. 네, 특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오늘 같은 시간에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김기현 의원은 연포탕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천 공포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떡국 오찬을 했는데요.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북관을 명확히 하면서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이후 서울시당 당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초반에 아주 그냥 대조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왔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를 지켜 세우면서 윤심 잡기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띄운 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외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은 누구라도 우리 국익에 크게 기여한 경제 외교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 홍보전을 펼친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모두 윤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부른 나비 효과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당권 경쟁의 초반 판세 저희들이 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이제 유력한 주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도훈 의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기현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런 세 사람의 유력 주자라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행보는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김장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연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뒀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장은 다 했다. 지금 이제 연포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도 비쳤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수도권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모든 행보가 노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각 후보들의 어떤 계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TV 토론에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요인으로 하나 뽑으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쯤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마를 선언할 때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마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왜 하지 않는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황병준 기자도
수도권 연대를 얘기하면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도울 수도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물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수도권 연대 대신에 친윤 연대를 선택해가지고 김기현 의원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그 김기현 그 후보 측에서는 나기원 연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이 아니라 나경원, 김기현, 장제원 연대인데 뭐 뒤에 둘은 이미 그 성사됐다가 좀 풀어지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을 그 끌어들이려는 그 김기현 그 의원 측의 노력도 결코 그 좌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를 하건 출마를 하건 내가 반윤은 아니더라도 비윤으로 그 자리매김하는 것보다는 지금 원래대로 주장했던 대로 친윤으로서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기현 그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게 더 지금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이도훈 의원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에 앞서서 공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을 통해서 비윤으로 낙인 찍히는 거 이거는 정말 자신의 정치 생명하고 관심이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중진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정치 내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누구에게 어떤 공천에 목이 메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제 생각에는 총선보다는 더 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대표를 발판을 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싶은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에 대한 뭐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절대 그러니까 반윤은 안 가지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윤을 갑니다. 범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각을 세우지 않고 하지만 본인도 어떤 보수 정당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용산에서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돕는다 하더라도요. 용산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의 꼬리가 되는 그런 거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이런 길을 간다.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수도권 연대론에 조심스럽게 올라타지 않을까. 그러면서 용산의 신기를 최대한 줄이는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행보와 메시지를 던질 공산이 크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주말 검찰 출두일 겁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동안에도 검찰 출두 대비에 집중한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특별한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는 토요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온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1일 권리당원에게 설 인사차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요. 여기에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의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이딴 검찰 소환 통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전원에게도 설 인사 겸 전화를 걸어 하나된 마음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분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받았어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올해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잘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이 대표는 연휴 직후인 내일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와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투쟁 기조를 강화하고 당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철험회에는요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이대를 하고 검찰 대응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험회에는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김용민, 이수진, 최강욱 의원 등 법률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내일 이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검찰 소환 조사에 맞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요, 철험회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입법투쟁과 장외투쟁 등을 통해 강경투쟁 기조로 전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가 내부 결석에 나선 가운데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오는 31일 민주당의 길 모임에 출범식 겸 첫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또 논의해보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의 길 모임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포럼인 사이제도 공식 출범식을 열면서 역시 이 대표가 아닌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친문계와 비명계의 포럼 구심점을 삼아 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새 규합 차원 아니냐는 경계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 장외 모임을 결성하는 건 분열의 씨가 될 수 있다. 현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제나 민주당의 길 소속 인사들은요, 친문, 비명 등 이 개파적인 시각으로 모임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는 이원욱 의원은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탈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길은 비명계 모임이 아니라며 일축한 바 있는데요. 사이제 출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고요. 이원욱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한 8개월여 기간이 흘렀는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주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도착을 할 텐데 예.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당 요구? 그렇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민주당의 길 토론회 같은 경우는 뭔가 비명계 중심으로 이른바 그래서 뭔가를 견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겁니까? 비명계는 아니고요. 아주 예. 다양하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미래의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둘러싸고서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밖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점차 이제 가열이 되고 점증이 된다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어떤 거취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31일입니다.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그런 모임을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지난 18일이었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정책연구 포럼을 내세워가지고 사의제라는 또 그런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민주당 내의 어떤 분열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가 좀 더 분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 지금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내부의 시각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정당 정치라는 자체가 결국에 집단 지성의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지금 169석입니다. 169석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겠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어떤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당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뭘 못했는지, 뭘 못했으면 어떤 부분이 요인인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뭐 연구 모임도 만들고 포럼도 만들어서 좀 가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뭐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 사법 리스크의 본질 자체를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이 구도가 과연 민주당이 현 정부가 어떤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였다. 저는 민주당의 길이 그런 모임으로 성장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월 11일을 아마 이재명 대표 소환됐을 때 민주당의 길이 그때 잡혀 있었어요. 근데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합니다. 근데 31일이잖아요. 근데 28일을 또 혹시 일정이 겹칠까 봐 그게 끝나고 나서 또 31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뭔가 생기면 뭔가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불필요하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안 세력이냐. 그건 아니고 사회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같은 공간에 했었던 분들이 모이는 것이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청정회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모임들을 합니다. 왜? 같은 성향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거를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끝까지 맞추게 되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길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다음 총선의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 간의 일종의 새 규합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친명은 친명대로, 비명은 비명대로 공천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고 또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내의 원심력 이런 것도 좀 가셔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도 기본적으로 그렇고 여기는 이제 586 중심인 것 같고 사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모임 이거는 이제 친문재인 세력인 것 같고 이렇게 규합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 철험이랑 빨리 오찬을 하자. 무슨 뜻이냐? 친명계를 이제 결집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민주당의 길에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이제 그 모일 것 같다는데 30몇 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성남 FC 그 불법 후원금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에 그 체포 동의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35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가결시키자.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정당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길이 35명에서 40명 정도를 확보를 하면은 이게 그 체포동의안을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할 때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민주당으로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들을 그냥 그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더 긴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드린 이도원 의원의 그 생각은요, 상당히 이제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역으로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때 아닌 천원 당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니까요, 주로 이 대표의 강성 지지 당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그런 분위기던데요. 천원 당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민주당 당대표나 대선, 국회의원 후보 등을 뽑는 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를 하려면 한 달에 최소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하는데요. 이를 빗대서 당내 투표권을 갖는 최소 요건을 갖춘 당원을 가리킨 표현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재작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대거 당비를 납부해 권리 당원이 된 바가 있는데요. 해당 논란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에 천원 당원을 비하하는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청원글에서 이제 천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청원글을 쓴 작성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과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이 청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으로 지목하고 나섰는데요.
실제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 동원되는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고요. 이원욱 의원은 이 토론회를 김종민 의원과 공동 주최했고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강성 팬덤에 떠밀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토론회에서 나온 김종민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00원씩 당비되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당내 활동에 어느 기준 이상을 하는 이런 당원들이 어떤 경제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 당원 한 사람의 권리 행사가 일반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 차별성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들으신 대로 김종민 의원 등의 1,000원 당원 관련 과거 발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서 이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당원을 모욕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1,000원 당원이 우습냐?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냐며 강하게 질타했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도 1,000원 당원을 비하한 의원들을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글 등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의 딸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뒤에 이 대표를 비판한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이 당원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갈등들이 1,000원 당원 논란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철험회 의원들하고 그 오찬 간담회를 내일 가질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율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검찰 소환 대응 아마 이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의 가장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저 의원이죠. 역시 이제 지금 변호사고요. 저희 방송을 봤는 지 22분 전쯤에 그 페이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서요. 내일 그 모임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지금 소환 앞두고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민생 과제 등을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설 민심을 해석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 아주 강하게 높였는데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 이제 국면 전환을 좀 의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조정식 사무총장 주재로 설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은 설 연휴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밥상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과 대통령의 말폭탄이었다면서 민생 문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발언 논란도 꼬집었습니다. 또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도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전에 나온 민주당의 기자간담회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도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 소환, 막장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 독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 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요, 서면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의 설 민심을 청취했다는데 이재명 리스크는 철저히 빼고 들은 것 같다고 꼬집었고요. 이재명 범죄를 포퓰리즘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잠시 뒤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 주대로 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전해드린 민주당의 설 민심 해석을 반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검찰 역시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이재명 대표 소환 준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위례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설날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두 번째로 소환하는 만큼 정치적 무게감도 큰데다 국민적 주목도도 높은 사건이라 수사팀이 느끼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설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는 것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런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돼서 설 연휴 기간 내내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검찰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관련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해당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0여 차례나 언급됐고 승인을 했다, 지시했다는 표현도 1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등과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에 분배 비율을 정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이 지분 절반, 추후 금액으로 따졌을 때 428억 원 상당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김 씨의 주장 등으로 알려져 왔었는데요.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 428억 원 약정설의 실제 승인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못을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대장동 개발은 공익환수 사업으로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설계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과거에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거 맞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다만 김만배 씨 등의 공소장에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또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 측은요. 이익 분배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증언만으로 무리한 추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 대표 역시 그동안 단 한 푼도 약속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지분 배분 계획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이 대표와 검찰의 사실관계 공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혹 같은 경우는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경우에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다음에 실제 이제 기소가 될지, 기소가 될 경우에 법정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아주 격하게 대립을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통역을 하면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공익 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김만배 씨의 지분 중 절반을 받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을 하라며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설 연휴 기간에 맞춰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먼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도 했거든요. 네, 하셨죠. 법사위 하면서 질문을 할 때 공소장 뭐 제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월 21일 날 토요일 날 설 연휴가 되는 날 공소장 나오면서 특정 언론이 대대적으로 김만배 일당과 대장동 일당과
이익 배분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 승인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전형적으로 언론 플레이인 것이죠. 법사위 자체에서 이 공소장이 흘러나온 거는 제가 볼 땐 정당하게 나왔는데 그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장동의 설계 내가 직접 했다는 게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면 국민들은 아 대장동 관련해 갖고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관계가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당신이 모든 걸 다 했구나.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지 나머지는 격가지거든요.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이런 거는 옆에 두고 몸통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을 주시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도 공식 반박이 나왔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통상 절차대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의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지분 절반을 약기로 약속한 것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또 승인도 했다. 이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설 연휴 직전에 공개가 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고 정치권 아직까지도 그걸 두고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너무 좀 검찰이 다급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법무부는 그게 정식적으로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실에 공소장을 딱 7일 만에 갖다 주고 그게 국민의힘의 의원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위 주장이라고까지 법무부가 굳이 입장문을 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이미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자체가 이미 너무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만큼 너무 자세하게 돼 있다. 이걸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 해서 다시 정리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40여 차례 이재명 대표에서 나왔는데 공범으로는 적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엔 검찰이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재판장에 가서 팩트와 증거로 재판부에 이 본인들의 공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검찰 자체는 어떤 공소장을 공개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또 선입견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정치 보복성, 어떤 목적성을 가져가는 수사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아까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렇고 민주당 그 대변인분도 무슨 검찰 독재, 무슨 공포 정치, 정치 보복, 탄압 이런 얘기 하는데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 나올 확률이 97%가 넘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거는 거의 그 유죄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유죄율이 높습니다. 그거를 민주당에서 잘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독보다 정확 그리고 절대 정치적 고려는 안 한다 원칙 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볼 수 있고 특히 지분 배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렇게 그 공소장에 물론 이거는 이제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지만 썼으면은 저는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썼다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그 대표 공소장에는 더 자세하게 드러나겠죠. 만약에 승인을 했다면은 배임 혐의는 물론이고 뇌물 혐의도 의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 범죄 혐의가 아닙니다. 428억 원의 뇌물이라는 거는 아마 대장동 사건이 무슨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그랬죠. 아마 당군 이래 최악의 뇌물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문제적 3만 원권.
이 3만 원권 지폐 문제가 이번 설 연휴를 지금 뜨겁게 달궜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요,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많은 친척이 한데 모이다 보니까 유독 이 세뱃돈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3만 원권 지폐를 둘러싼 논쟁은요, 바로 이 세뱃돈과 관련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아이디어를 낸 건 가수 이적 씨였습니다. 이적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3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면서 만 원권에서 5만 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큰데 1, 3, 5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 원권 지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적 씨는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만 원을 주긴 뭐하고 또 몇 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 원권을 쥐어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 원권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지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 글은 18,000명이 넘는 좋아요를 얻으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적 씨의 글이 아주 현실적인데요. 이렇게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3만 원권 지폐 발행에 화답하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적 씨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직후 3만 원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면서 한국의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 원권보다는 3만 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만 원권 발행이 조속히 되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면서 국회 결의안 발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까지 이제 3만 원권 발행 필요성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3만 원권 발행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은요, 3만 원권 발행에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현금 사용이 줄고 있는 데다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장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측 관계자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효익이 비용보다 많아야지 새로운 화폐 단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AT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만 원권, 5만 원권 이렇게 센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뜻밖의 만화 취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7일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런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였던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한 바 있는데요.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한 장관의 알려지지 않았던 의외의 만화 취향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눈길을 끈 곳은요, 바로 사무실 한쪽에 자리한 장식장이었는데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캐릭터 피규어들이 일렬로 놓여 있는 모습을 네티즌들이 매의 눈으로 포착한 겁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만화 슬램덩크에 나오는 피규어 캐릭터인데요. 이 슬램덩크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90년대 농구 열풍을 불러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슬램덩크 캐릭터들 사이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 피규어는 웹툰 작가 겸 유튜버인 침착맨 캐릭터인데요. 침착맨은 웹툰 이말년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MZ세대에게 익숙한 웹툰 작가고요. 지금은 유튜브와 TV 예능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조로라는 캐릭터와 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야구 선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 등도 장식장을 채웠습니다. 한 장관 지지자 모임이 보낸 감사패와 이 종이약이 가득 담긴 유리병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참 눈길을 끄는데 한 장관이 의외로 또 이 악기를 잘 연주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에서는요, 또 의외 운동기구도 발견이 됐다고 하죠. 네, 바로 철봉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풍문으로 한 장관이 자택과 사무실에 철봉을 설치하고 틈틈이 턱걸이 운동 등을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실제 사무실에 설치된 철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한 장관은 이 철봉에 양학선 선수의 사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섭외하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당시 통화된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근간 선생님 시간 맞춰서 선생님 한번 모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얼마 전 작고한 고 강수연 배우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 강수연의 저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급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영화배우 강수연 씨의 마지막 영화 정의가 최근 OTT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사흘 연속 글로벌 1순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영화 정의는 최초 공개 때는 너무 심파가 짙다는 평으로 좋지 않은 평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총 88개국에서 차트인에 성공하는 등 흥행을 보이면서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 또 한 번 한국 정서를 앞세운 K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는요, 이제 강수연 씨가 9년 만에 복귀한 그런 작품이었죠. 하지만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강수연 씨의 사망 비보가 전해지는 바람에 유작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연상호 감독은 물론이고요. 주연 배우 김현주 씨는 지난 12일 제작 발표에서 강수연 씨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김현주 씨는 같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감격스러웠다면서 강수연 씨는 영화 현장에서 누구보다 진지했고 열정적이었다고 회상했고요. 또 연상호 감독은 이렇게 현장을 좋아하는 배우가 그동안 왜 오랫동안 작업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다며 이 강수연 씨를 떠올렸는데요. 촬영 당시 강수연 씨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연상호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한국적인 SF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 정이 많은 사랑을 갖고 또 애정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강수연 씨의 바람대로 지금 영화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칫했으면 강수연 씨의 출연이 불발될 뻔했다. 이런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네, 강수연 씨가 이 연상호 감독이 보낸 출연 제안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연상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강수연 씨에게 처음에 출연을 부탁하려고 예전에 부산영화제에서 만난 인연까지 강조하면서 간절하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캐스팅에 성공한 이후 강수연 씨에게 그때 왜 답장을 안 해줬냐 이렇게 물었더니 연상호 감독이 보낸 문자가 스팸이나 사기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연상호 감독이 문자를 보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문자와 상관없이 작품성을 보고 출연을 결심한 강수연 씨의 선택이 이번에도 옳았다는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